비가 내릴 듯 잔뜩 흐린 하늘, 6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무겁게 품고 있었다. 서지우는 마지막 남은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딸깍하고 맞물리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렸다. 지난 2년간 그녀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것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2년 전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민이 그녀에게 이 집을 처음 보여주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다. 차가운 최고급 대리석 바닥 직선적인 모노톤의 수입 가구들, 그리고 그 주인을 닮아 오만하게까지 느껴지는 극한의 미니멀리즘. 지우는 이 거대한 공간에 자신을 우겨 넣으려 애썼지만 결국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객에 불과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서명된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2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에 깔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그녀에게 강태민이 내밀었던 결혼 계약서의 마지막 장이었다. 빚을 청산해주는 대가로 그녀는 2년간 그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었던 계약이 마침내 만료되었다. 지우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녀가 사용했던 침실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고 욕실의 수납장 역시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은은한 백차 향의 디퓨저조차 이미 며칠 전에 치웠다. 그녀는 이 집에 남겨진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이골이 난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도려냈다. 강태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테니까 그녀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손가락을 옥죄던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갑게 빛났다. 계약의 징표이자 족쇄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빼서 식탁 위 이온 서류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다. 마지막 미련이나 예의 따위도 남기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2개뿐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 육중한 문을 나서면 그녀는 더 이상 진숭그룹의 회장 사모님이 아니었다. 다시 서지우, 그 이름 하나로 세상에 서야 했다. 심장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뒤늦게 찾아온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손잡이를 돌렸고 묵직한 강철문이 기계음과 함께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다. 같은 시각 여의도 진숭타워의 최상층 회장실. 강태민은 피 튀기는 적대적 M&A, 방어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상대방의 숨통을 노리는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얕보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자금 흐름을 즉각 차단해 24시간 안에 저항할 의지조차 완전히 꺾어버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에 모인 최고 임원들의 등이 굳었다. 강태민에게 결혼은 사업의 연장이자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었다. 복잡한 감정 싸움이 끼어드는 정략 결혼 대신 계약 결혼을 택한 이유는 감정이라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면에서 서지우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조용하고 지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지난 2년간 태민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 까다로운 사교계를 빈틈없이 관리했고 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감정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의 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처럼 그가 설정한 규칙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 회의 도중 김 비서가 잠시 들어와 태블릿에 짧은 메시지를 띄웠다. 사모님 예정대로 10시에 퇴실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서류는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민은 보고서를 넘기던 눈을 잠시 들어 그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만 까딱했다. 처리 완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경쟁사인 태양 비오의 숨통을 조일 다음 수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 비오의 대표 민도준. 그는 태민의 아버지 세대부터 진숭그룹의 발목을 잡아온 악연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민도준의 계략에 휘말려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던 것을 태민은 똑똑히 기억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과로로 쓰러졌고 27의 태민은 진숭을 삼키려는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과 민도준을 상대로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방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과거의 굴욕을 되갚는 복수이자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증명하는 무대였다. 그는 패배라는 단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민도준의 약점은 탐욕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품을 터뜨릴 겁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서지우라는 여자를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취향이 무엇인지, 그녀가 서재에서 어떤 책을 읽는지, 그녀가 가끔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소한 사항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막대한 재정적 자유를 주었고, 그녀는 그 대가로 2년간의 안정적인 배경과 사생활을 제공했다. 완벽하고 공정한 거래였다. 그는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것을 얻었고 자신도 필요한 것을 얻었다.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그녀의 계약 종료 역시 그녀가 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렇게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을 것이라 예상했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지독하게 길었던 회의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났다. 태민은 승리를 예감하며 뻐근한 목을 뒤로 젖혔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헤지펀드 라인을 가동시켰습니다. 30분 안에 태양의 주식을 일제히 공매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재무담당 부사장의 확신에 찬 보고에 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언론에는 그들의 신약 개발 실패 가능성을 흘려 시장이 공포에 질식하게 만들어 잔인한 명령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승자였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문득 오늘이 6월 30일임을 다시 한번 인지했다. 서지우가 떠난 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다시 결혼 전에 완벽한 혼자가 되었을 뿐 그의 삶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록이 해제되는 건조한 기계음이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태민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다녀왔다. 매일 반복되던 습관적인 인사말이 메아리조차 없이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혔다가 그대로 흡수되었다. 늘 이 시간이면 그를 맞이하던 현관의 부드러운 간접 조명은 꺼져 있었고 그를 맞이하던 희미한 음식 냄새나 그녀 특유의 샴푸 향기도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그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음성으로 호출해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켰다. 눈부신 백색광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빈틈없이 채웠다. 집은 마치 사람이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깨끗하고 차가웠다. 늘 그의 발 앞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현관의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두굽 소리를 거슬리게 울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유리창에는 압도적인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수많은 불빛이 집 안의 냉기를 조금도 몰아내지는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며 고급 가죽 소파에 던졌다. 평소라면 지우가 그가 벗어둔 옷을 말없이 받아들고 잔소리 대신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내왔을 시간이었다. 그는
그 모든 순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반지를 무심하게 확인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서지우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격렬했던 전투 뒤에 피곤함과 승리감으로 무거웠지만 그 이면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서재 문을 열었다. 늘 그를 위해 완벽한 온도로 맞춰져 있던 실내가 묘하게 서늘했다. 그는 책상 의자에 무겁게 몸을 묻고 습관처럼 인터폰을 들었다. 커피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멈칫했다. 이 집에 더 이상 그의 커피를 내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태미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저 피곤해서일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그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그는 직접 일어나 서재 한편에 마련된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수십 개의 버튼이 달린 복잡한 기계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이 기계를 단 한 번도 직접 만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우는 항상 그의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골라 완벽한 농도와 온도로 내려주었다. 결국 그는 커피를 포기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트인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소파,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 유명 작가의 추상화.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일말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은 정확히 서주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감정 없이 오직 기능만이 존재하는 완벽하고 효율적인 공간. 그런데 왜 이 완벽함이 마치 산소 부족처럼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을까? 그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가 이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왜 가끔 베란다에서 몇 시간이고 한강을 내려다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갚아주었고 그녀는 그 대가로 진숭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을 충실히 유지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는 침실로 향했다. 그들이 함께 사용했던 그러나 철저히 분리되었던 공간. 킹사이즈 침대는 최고급 호텔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늘 느끼던 그가 잠들기 전 그녀가 먼저 잠들어 있을 때의 그 희미한 온기는 공기 중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침대 옆 협탁 그녀가 사용하던 쪽은 먼지 하나 없이 비어 있었다. 그녀가 밤마다 읽던 두꺼운 역사책도 안경집도 없었다. 태미는 자신이 지난 2년간 그녀와 같은 침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철저히 플라토닉했다. 그는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적인 교류는 불필요한 복잡함과 약점만 낳을 뿐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공간의 절반 명백히 그녀의 구역이었던 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사주었던 수백 벌의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들은 이미 자선단체로 보내졌거나 반납 처리되었다. 수백 개의 빈 옷걸이가 마치 죽은 나무의 가지처럼 주인을 잃고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가 사준 수많은 보석과 가방들도 모두 제자리에 반납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욕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는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그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밤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서지우의 부재가 만들어낸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거대한 냉장고가 돌아가는 저음의 모터 소리,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 바람이 통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모든 소리가 그의 예민한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결국 서재로 돌아가 밀린 일에 몰두하려 했다. 태양 비호의 재무제표를 다시 펼쳤지만 빼곡한 숫자들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반지와 소리 없이 닫히던 현관문, 그리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떠난 그녀의 냉정한 뒷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떠나야만 했을까?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도 없이, 단 하나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마치 지난 2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가족사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 단 하나 외에는. 그녀가 이 차갑고 텅 빈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2년을 버텼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태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만족감도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허함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 불쾌한 감각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뭔가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예감은 어둠처럼 짙고 무겁게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설정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새벽 4시 30분. 그의 생체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희미한 인기척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던 옅은 불빛, 혹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 따위가 전혀 없었다. 침실은 완벽한 무음 상태였다. 그는 이 정적이 얼마나 날카롭게 신경을 찌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마치 방음 처리된 스튜디오에 홀로 갇힌 듯. 단 비현실적인 고요함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보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빈자리. 어젯밤의 공허함이 하룻밤 사이에 더 짙어져 있었다. 태미는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어제 그가 벗어던진 슈트와 셔츠가 소파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그가 샤워하는 사이 완벽하게 다려진 새 셔츠와 그날의 일정에 맞는 넥타이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멈칫했다. 자신이 지난 2년간 아침에 입을 옷을 직접 골라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드레스룸을 잠시 방황했다. 수백 벌의 슈트가 종류별로 걸려 있었지만 무엇을 입어야 할지 즉각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날씨와 그날의 주요 미팅 상대까지 고려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사소하지만 완벽했던 그의 일상.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서지우에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결국 그는 가장 무난한 네이비색 슈트를 골라 입었다. 하지만 넥타이를 고르는 데서 다시 막혔다. 그녀가 골라주던 타이들은 항상 그의 슈트와 셔츠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가 직접 고른 타이는 어쩐지 겉도는 느낌이었다. 그는 불쾌감을 느끼며 넥타이를 거칠게 매듭지었다. 사소한 불협화음이 그의 완벽한 아침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주방으로 내려온 그는 어젯밤 실패했던 커피 머신 앞에 섰다. 그는 진숭전자의 최고급 모델인 그 기계의 사용법을 몰랐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라고 지시할까 잠시 고민했다. 이 집안의 모든 시스템은 그녀의 손길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결국 냉장고에서 다시 생수를 꺼내 마셨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한 샐러드와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수프였다. 그녀는 그가 아침을 거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하지만 오늘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의 가사 도우미가 언제 오는지조차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모든 것을 직접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회사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미는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보다 15분이나 늦었다. 옷을 고르고 커피를 해결하려다 허비한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비효율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서주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혼란 탓이라고 그는 단정지었다. 회장님, 오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가 늘 마시던 커피를 내밀었다. 태미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잔을 내려놓았다. 이게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김 비서는 당황했다. 늘 드시던 코스타리카산 원두입니다만 태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김 비서가 내오는 커피와 집에서 마시던 커피는 미묘하게 달랐다. 집에서 마시던 것이 훨씬 더 깊고 부드러운 맛이 났다. 서주. 그녀는 원두를 직접 블렌딩했던 것이다. 그가 진숭의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서조차 그의 완벽한 커피 취향을, 컵향을 몰랐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휩싸여 모니터를 켰다. 태양 비호의 주가는 어젯밤 그의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은 활자를 겉돌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텅 빈 집 잘못된 커피 제자리를 찾지 못한 넥타이 생각뿐이었다. 타양 비오의 민도준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숭의 공격을 비윤리적인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속보가 떴다. 그는 태민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코웃음 쳤을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유난히 거슬렸다. 민도준 대표 측에서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 비서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본능은 무시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다른 것을 요구했다. 이 혼란을 잠재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는 서지우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했을지 무심코 떠올렸다. 그녀는 늘 그에게 승자의 여유를 가지라고 말했다. 받아들여. 내일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는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패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승리의 기쁨보다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이 무너진 것이 단순히 그녀의 부재 때문이라고, 즉 시스템의 오류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오후 내내 그는 집중력 저하와 싸워야 했다. 사소한 보고서의 오탈자가 눈에 거슬렸고 임원들의 보고가 평소보다 훨씬 지루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알던 강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의 소유자였다. 그의 불안정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전염되었다. 회장실 주변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비서는 태민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태양 비호와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라도 생긴 것인지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태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의 문제였다. 오늘 저녁 미팅은 취소해.
태민이 불쑥 말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오늘 저녁은 미국 헤지펀드 대표단과의 중요한 만찬. 김 비서가 놀라 되물었다. 취소하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알 수 없는 혼란의 원인을 확인해야 했다. 이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를 당장 끝내야 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 해가 채 지기도 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젯밤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를 덮쳤다. 집은 마치 거대한 석관처럼 조용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너무 크다고, 너무 텅 비었다고 느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녀왔 하고 입을 열다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는 조명 스위치를 찾지 못해 잠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늘 음성 인식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분이었다. 아니,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다. 그저 그녀가 설정해둔 저녁 모드가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의 조도와 온도를 미리 조절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의 다리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야경을 좋아했다.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정복감을 안겨주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야경이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풍경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배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공복감. 그는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늘 당연하게 제공되던 것들이 사라지자 그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기분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가사 도우미를 부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미식가였던가 아니면 그를 위해 따로 요리를 배운 것일까? 그는 그녀의 지난 2년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다. 결국 그는 비서를 시켜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뜻해야 할 음식은 식어 있었고 차가워야 할 샐러드는 미지근했다. 그녀가 차려주던 식사는 늘 완벽한 온도와 타이밍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집안을 배회했다. 거실, 서재, 침실. 모든 공간이 낯설었다. 그러다 그는 펜트하우스 구석에 있는 작은 방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서재였다. 그는 2년간 이 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그녀가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그녀가 원래 가지고 왔던 유일한 가구였다. 그는 그 의자에 천천히 앉아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지우지 못한 희미한 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2년간 그의 완벽했던 일상 한치에 오차도 없던 효율성, 그리고 적대적 M&A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 모든 집중력은 강태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지우라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가며 묵묵히 받쳐 올린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 그 자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그가 오직 진숭의 회장 역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구축했다. 그는 그녀를 유능한 비서나 직원 정도로 여겼지만 그녀는 그의 세계 그 자체를 떠받들고 있던 기둥이었다. 그가 잠든 사이, 그가 일하는 사이. 그녀는 이 거대한 집을 그의 완벽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다. 그 기둥이 이제 사라졌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각. 이것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짜증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였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차가운 공포. 그는 서지우가 없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당장 그녀가 이 지독한 침묵을 깨고 이 잘못된 조명을 바로잡고 그의 망가진 일상을 복구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번호를 찾았다. 서지우.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계약은 끝났다. 그가 먼저 끝낸 계약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다. 진숭그룹의 강태민이 고작 여자 하나 없다고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번갈아가며 귓전을 때렸다. 그는 그녀가 옆에 있을 때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소음을 덮는 완벽한 방음제였던 것이다. 태민은 결국 수면제 두 알을 억지로 삼키고 나서야 겨우 의식을 잃을 수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불과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다. 진숭의 무자비한 지배자로 불리던 그는 자신의 성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빈자리의 무게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웠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태민의 완벽했던 세계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뒤틀려 버렸다. 그는 진숭타워의 회장실에서 태양 비호의 민도준 대표가 내미는 항복 문서를 받아들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민도준은 진숭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굴욕적인 조건에 서명하며 태민을 저주했지만 태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저녁을 향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가사 도우미는 그의 까다로운 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했다. 세탁물은 엉망으로 관리되었고 음식은 번번이 그의 입맛을 벗어났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회의에 늦기 시작했고 보고서의 핵심을 놓쳤다. 그의 비효율은 진숭그룹 전체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적응기간이라며 합리화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 오류였고 그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였다. 그는 인정해야 했다. 서지우가 필요했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오직 그의 효율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김비서, 서지우 씨의 현재 위치 그리고 근황을 파악해. 그의 목소리는 그가 민도준의 숨통을 끊을 때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그녀가 아마도 그가 준 위자료로 조용한 오피스텔을 얻어 숨죽인 듯 지내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조용하고 수동적인 여자였으니까. 몇 시간 뒤 김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삼청동입니다. 갤러리 온유, 웬지자 웬루라는 이름의 소규모 갤러리를 임대 계약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식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갤러리 그가 준 돈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조용히 살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그런데 감히 일을 벌인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서지우는 언제나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녀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업 초보자가 겪을 어려움 자금의 압박. 그것은 그녀를 다시 데려올 훌륭한 협상 카드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이전의 결혼 계약과는 달랐다. 진숭그룹 회장 비서실 소속 펜트하우스 총괄 매니저라는 그럴싸한 직함이 붙었다. 연봉은 이전의 2배, 펜트하우스 내에서의 모든 권한 위임, 그리고 계약 기간은 단 1년. 그는 이 파격적인 조건에 그녀가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돈과 더 나은 조건. 세상 모든 것은 이 2가지로 해결 가능했다. 태미는 이 협상을 자신이 진리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김 비서를 대동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적인 처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그의 마이바흐가 들어서기엔 너무나 좁은 길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갤러리를 찾았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의 그 간판이 그의 눈에 거슬렸다. 갤러리는 작았지만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벽 원목 바닥, 그리고 창으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살. 서지우는 사다리에 올라가 작은 그림을 걸고 있었다. 그가 사주었던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드레스가 아니었다. 편안한 베이지색 리넨 바지와 하얀 셔츠.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림의 수평을 맞추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 모습은 태민이 알던 늘 그의 눈치를 살피며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태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감히 자신 없이 행복하다고. 서지우 씨. 그의 목소리가 갤러리의 따뜻한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사다리에서 휘청거렸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었다. 태민은 그녀의 그런 반응에 만족하며 들고 온 검은색 가죽 서류철을 작은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는 갤러리 내부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이런 취미 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텐데.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숭에서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지. 회장 사택의 총괄 관리직이야. 조건은 이게 더 나을 거야. 그는 그녀가 당장이라도 서류를 집어들고 감격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우는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를 똑바로. 그녀의 눈은 2년간 그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두려움이나 순종에 차있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투명했으며 그리고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강태민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회장님이 아닌 이름 석자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태민은 그녀의 당돌함에 어이가 없었다. 옛날 계약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제안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 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해. 그는 여전히 이것을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여튼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 서비스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리석게 굴지 마. 이런 장난감 같은 가게 노름으로 버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야. 가격을 말해. 얼마면 되지. 그의 오만한 말에 지우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 가격이요, 강태민 씨. 당신은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 기세의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지난 2년간 저는 회장님의 완벽한 소모품이었습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삶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 필터는 수명이 다했고 당신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필터를 다시 찾으시겠다. 미안하지만 이미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태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서지우가 아니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2배를 주든 10배를 주든. 이 갤러리, 이건 제 인생입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의 2년을 팔아서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세운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손님입니다. 태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거절과 경멸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경쟁자들도 진숭의 이사진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감히 그가 돈으로 샀던 여자가, 그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그를 거부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규정된 아내라는 기능이 아니라 서지우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은 지금 그를 뼛속까지 경멸하고 있었다. 태미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겨우 붙잡았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깔렸다.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당신 혼자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후회는 이미 지난 2년간 충분히 했습니다. 제 미래를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로 향했다. 그를 이 공간에 없는 사람 취급했다. 완벽한 무시, 완벽한 축출이었다. 태미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말아쥐었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로 돌아온 그는 핸들을 부숴줘라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굴욕이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오만함이 서지우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난파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집안일이 엉망이 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다시 가져오려던 도구가 자신의 의지를 가졌음을, 그리고 그 의지가 자신을 향한 거부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더 이상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지우의 능동적이고 조롱 섞인 거절의 현현이었다. 그의 존재 가치와도 같았던 통제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마이바흐의 방음 유리창 안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삼청동을 빠져나오는 내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턱 근육은 분노로 딱딱하게 경직되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진숭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는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집어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그의 굴욕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비서가 놀라 뛰어 들어왔지만 태민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입구에 멈춰 섰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갈라지는 것처럼 낮고 위험했다. 서지우. 아니, 갤러리 온유의 서지우 대표에 대해 다시 조사해. 자금 출처 인맥 개관 준비 과정. 그녀가 지난 2년간 누구를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을 알아내. 24시간 주지. 그는 더 이상 효율성을 복구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
감히 자신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서지우가 자신의 돈으로 그 갤러리를 열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위자료를 주었다. 그것은 2년간의 수고에 대한 퇴직금이자 그의 사생활을 영원히 함구하라는 입막음용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감히 그 돈을 종잣돈 삼아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는 태민의 얼굴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충격적이었다. 서지우는 단순히 이혼 후에 갤러리를 차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안이 어쩌면 그와의 계약이 시작된 직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아내로서 참석해야 했던 수많은 자선 행사와 미술관 후원회 밤에 그가 지루해하며 자리를 떴던 그 순간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 남아 미술계의 핵심 인사들과 조용히 인맥을 다져왔다. 그녀는 태민의 그늘에 가려진 채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은밀하게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접촉한 인물들의 리스트가 빼곡했다. 원로 비평가들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 그리고 태민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다니엘 킴.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이자 큐레이터. 그는 왜 서지우 같은 신출내기와 엮여 있는 거지? 김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다니엘 킴은 지난 6개월간 최소 5차례 이상 서지우 대표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리서치 목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대부분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떠 있었다. 첫 번째 사진. 늦은 밤 문 닫은 갤러리 안에서 두 사람이 조명 아래 그림을 보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갤러리 근처의 작은 한옥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지우가 그렇게 밝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웃는 모습을 태민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는 늘 완벽하게 감정을 제어하는 인형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갤러리 개관 준비로 지친 듯 서지우가 잠시 이마를 짚자 다니엘 킴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그 손길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고 지우 역시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 다정한 위로의 몸짓은 태민의 심장을 차가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태민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분노나 굴욕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더 원초적이고 더 어두운 독점욕이었다. 그의 것이었다. 서지우는 비록 계약이 끝났을지언정 그의 소유물이어야 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미소, 그녀의 재능. 그 모든 것은 그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녀의 진짜 미소를 보고 있었다. 그가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다니엘 킴. 그는 태민과는 정반대의 남자처럼 보였다. 태민이 통제와 효율성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는 공감과 예술적 영감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태민이 명령한다면 그는 경청하고 조언했다. 태민은 자신이 서주에게 제안했던 총괄 매니저라는 자리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그의 세장 안에 가두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니엘 킴 같은 인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지만 그 돈을 발판 삼아 완벽하게 자립했다. 그녀는 그의 진숭그룹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가 경멸했던 장난감 같은 가게 노름이 아니라 다니엘 킴이라는 세계적인 거물이 주목하는 진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태민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도시, 그의 왕국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를 채우던 공허함은 이제 질투라는 뜨거운 불길로 변해 그의 속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지우를 되찾아야 했다. 더 이상 그의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는 것을, 그가 모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어서라도 다시 그의 곁에 데려다 놓아야 했다. 김비서, 갤러리 온유의 개관 일정 초대 손님 명단, 그리고 후원사 리스트를 전부 파악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데니얼 킴, 그 자의 뒷조사도 시작해. 뉴욕에서의 사생활 약점 무엇이든 찾아내. 패배를 모르는 진숭의 회장은 이제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해서라도 되찾기 위한 추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에 떠있는 환하게 웃는 지우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 미소는 이제 그에게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당신은 절대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없어, 서지우. 그의 낮은 읊조림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강태민의 방역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서지우의 갤러리는 이제 그의 분노를 표출할 명백한 표적이 되었다. 그는 진숭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그녀가 지난 1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를 되찾기 위한 설득이 아니었다. 그녀의 날개를 꺾어 다시는 날아오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파괴 행위에 가까웠다. 첫 번째 타격은 후원사들을 향했다. 갤러리 온유의 개관전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 진숭그룹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진숭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었다. 태민은 비서실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진숭의 고위 임원이 사석에서 요즘 강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혹은 삼청동의 그 작은 갤러리가 회장님의 사생활과 연관되어 불쾌한 소문이 돈다. 는 말 한마디를 흘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갤러리 개관을 불과 사흘 앞두고 지우는 후원 취소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갑작스러운 내부 사정, 예산 삭감, 같은 판에 박힌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우는 그 전화기 너머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 강태민의 차가운 미소를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발이 묶여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금줄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녀가 발을 딛고 선 땅 자체를 빼앗기로 했다. 그는 갤러리 온유가 위치한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옥 건물의 주인을 찾아냈다. 평생 그 건물을 지켜온 노부부였다. 태민은 유령 회사를 내서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했다. 노부부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액에 결국 매각 도장을 찍었다. 며칠 뒤 지우는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 건물주가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즉각 퇴거하라는 통보였다. 만약 퇴거하지 않을 시 기존 임대료의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임대료를 청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지우는 차가운 통보서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꿈 자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가 절망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그녀가
신진 작가들과 자주 미팅을 갔던 갤러리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태미는 일부러 그녀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진숭의 임원들과 시끄럽게 다음 분기 실적을 논의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자체가 지우에게는 숨막히는 폭력이었다. 지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았다. 봐라, 네가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녀가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냈다. 과거의 그림자. 그것은 정확히 1년 전 그들의 계약,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지우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태민에게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깊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일주기 추모식 날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라는 역할이 필요했다. 오늘 오후 4시 어머님 추모식이 있어요. 딱 1시간만.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를 잃은 슬픔을 나누고 싶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미는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듯 태블릿을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일정이 빡빡하군. 겹치는 미팅이 있는데 조율해보지. 지우는 그 조율해보지라는 말이 실은 안 가겠다는 뜻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추모식이 열리는 작은 사찰에서 홀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지켰다. 3시 50분, 4시 30분.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가다가 그가 전화를 받았다. 주변은 시끄러웠다. 아, 그 일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슬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건조했다. 싱가포르 투자건 최종 협상이 방금 끝났어. 중요한 계약이라 빠질 수가 없었네.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일 텐데. 김비서 시켜서 조화는 가장 큰 걸로 보냈으니 확인해봐.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형식적인 절차. 그녀의 피눈물 나는 슬픔. 그녀의 마지막 가족을 향한 애도를 그는 고작 형식적인 절차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그는 애초에 그녀의 삶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이 감옥에서 나가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그녀가 갤러리 이름을 오뉴 웬 갈론 라고 지은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강태민의 차갑고 폭력적인 세계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자신의 공간에 담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1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거래로, 협상으로,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녀가 갤러리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데니얼 킴이 찾아왔다. 그는 후원사들의 연쇄적인 이탈과 건물주 변경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게 굳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지우 씨,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당신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강태민, 그 사람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1년 전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홀로 울며 다짐했던 그 순간을 배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는 듯 뻔뻔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지우의 어깨에 머물러 있는 데니얼 킴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 내가 방해했나 보군.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데니얼 킴이 지우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나섰다. 그는 태민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강태민 회장님, 이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입니까? 한 사람의 꿈을 이렇게 비열하게 짓밟는 것이. 데니얼은 태민이 진숭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이건 나와 이 여자 사이의 비즈니스 문제니까. 당신 같은 이상주의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비즈니스요. 데니얼이 차갑게 반문했다.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고 싶다면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그녀를 되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의 소유물이 멋대로 도망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유치한 집착이자 폭력입니다.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저 따위 평론가 놈이 자신에게 사랑과 존중을 운운하다니. 그는 지우를 노려보았다. 서지우, 저 남자가 당신의 새로운 보호자인가 좋아. 그렇다면 둘 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감히 누구의 것을 훔쳐 달아났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질투와 소유욕이 뒤섞인 그의 관계는 갤러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떠나기 전 지우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정오까지 내 제안서에 서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 갤러리는 물론이고 당신 이름 앞에는 미술계에서 매장당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거다. 그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현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이 분노에 차 갤러리를 떠난 직후 진숭타워의 회장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에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와 긴급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홍콩 시장에서 정체불명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숭바이오와 전자주가가 동시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태민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서지우와 데니얼 킴의 잔상은 그 순간 깨끗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개인적인 분노에서 차가운 분노로 무자비한 CEO의 그것으로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 진숭 그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비상이사회 소집해 10분 내로 자금팀 전략기획실 전부 회의실로 집결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공허함, 질투, 집착 따위의 인간적인 감정은 두꺼운 얼음장 아래로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지금 그는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민이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주가 그래프에 수직 하강 곡선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교란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이었다. 누구 짓이지? 그의 질문에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태양비오의 잔존 세력과 얼마 전 인수에 실패했던 퍼시픽 캐피털이 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회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공포 매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루머. 태민은 그 단어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가 한낱 갤러리에 집착해 이성을 잃었다는 소문,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가장 사적인 약점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태민은 피식 웃었다. 차가운 조소였다. 겨우 그 정도로 진숭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리석은 놈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자사주 매입 최대한도로 승인해 싱가포르와 뉴욕 라인에 연락해서 우호 지분 전부 끌어모아. 그리고 퍼시픽 캐피털의 자금주를 역으로 추적해 그놈들 본진을 불태워 버릴 거니까. 그 순간의 강태민은 완벽한 지배자였다. 그는 며칠 전 서지우 앞에서 무너졌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편하고 돈의 흐름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압도하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전략들을 쏟아냈다. 진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터였다. 한편 서지우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꿈의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원사들은 모두 떠났고 건물은 당장 비워줘야 할 처지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진숭그룹 적대적 세력에 대규모 공격받아 강태민 회장 긴급 이사회 소집.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진숭의 위기를 떠들어댔다. 지우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위기. 그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시 그가 걱정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의 성이 무너지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그 옅은 연민은 다음날 아침 신문 기사 한 줄에 산산조각 났다. 강태민의 귀환. 단 12시간 만에 적대 세력 초토화. 기사는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반격에 성공했는지 상세히 묘사했다. 그가 퍼시픽 캐피털의 자금줄이었던 저축은행을 파산시켜버렸고 태양의 잔존 세력에게는 회생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그의 결단력을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것이 악마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그것이 기업이든 사람이든 혹은 한때 아내였던 여자의 작은 꿈이든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남자였다. 그녀의 갤러리를 공격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는 더 큰 적을 상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 어쩌면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그 서툰 방식으로 자신을 되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조차 완전히 버렸다. 그는 사랑을 몰랐다. 그는 오직 소유와 통제 그리고 파괴만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진숭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를 올가맬 것이었다. 그때 데니얼 킴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태민에 대한 분노 대신 지우를 향한 깊은 염려와 새로운 제안으로 진지했다. 지우 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섣불리 나섰습니다. 강태민 회장 같은 사람을 상대로는 그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데니얼 씨 덕분에 제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고마워요. 데니얼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지우 씨, 저는 당신이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꺾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단순히 그림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본론을 꺼냈다. 사실 뉴욕 모모에서 아시아 신진작가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 큐레이터를 맡았고요. 지우 씨, 저와 함께 뉴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공동 큐레이터로서 당신의 안목으로 이 전시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뉴욕, 모메.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무대였다.
2년간 강태민의 아내로 살며 억눌러 왔던 그녀의 진짜 꿈, 미술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고 싶다는 그 열망이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강태민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지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지만 전 자격이... 그녀가 망설이자 데니얼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격은 제가 보증합니다. 당신이 갤러리 온유를 준비하며 보여준 기획력과 열정, 그리고 당신이 발굴하려 했던 그 작가들, 모두 뉴욕에서도 통할 겁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숭타워가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저 타워가 서 있는 한 이 도시에서 그녀는 영원히 강태민의 전 아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멀리 도망쳐야만 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이 사회를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 속은 다시 서지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진숭의 위기를 완벽하게 수습했다. 이제 이 압도적인 힘을 그녀에게 보여줄 차례였다. 그녀가 감히 누구에게 저항했는지,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삼청동 갤러리 강제 집행 절차 당장 시작해. 그리고 서지우 씨, 아니 서지우 대표를 내 사무실로 모셔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승전보를 울리며 서지우를 파괴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각, 서지우는 데니얼 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갈게요. 뉴욕으로 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낡은 갤러리 간판 온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꿈은 이렇게 부서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민의 진심은 그것이 비록 뒤틀린 소유욕일지라도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의 진심은 힘이라는 언어로만 표현되었고 그 힘은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열쇠가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결정적으로 엇갈리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주주총회장은 강태민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여야 했다. 단 12시간 만에 적대적 세력의 공격을 분쇄하고 오히려 그들의 본진을 역으로 초토화시킨 그의 귀환은 하룻밤 사이에 전설이 되었다. 이 사회는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주주들은 그의 냉혹한 결단력에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장석에 앉아있는 태민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수조 원의 돈을 움직였고 적의 목줄을 틀어쥐었다. 그는 진숭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승리의 열기 대신 지독한 공허함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싸웠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서지우라는 목표는 그가 쟁취하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났다. 그가 진숭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잠시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린 사이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태민이 어젯밤 진숭을 구하는 와중에도 멈추지 말라고 명령했던 서지우에 대한 감시 보고였다. 회장님, 갤러리 온유의 남은 집기와 작품들이 오늘 새벽 전부 처분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지급할 위약금과 작가들에게 돌려줄 대금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가 항복한 것인가?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비서의 다음 말이 그의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방금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지우 대표 오늘 오후 3시 30분 뉴욕행 KA 야공 811 항공편 예매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욕. 태민의 머릿속이 차가운 물에 잠기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포기한 것이었다. 갤러리를 처분한 것은 그에게 돌아오기 위한 백기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마지막 미련까지 정리해버린 결별의 증표였다. 그녀는 떠나고 있었다. 데니얼 킴이 있는 그곳으로, 그가 모르는 그녀의 새로운 세상으로.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다. 진숭그룹의 승리, 주주들의 환호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내도 그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부재를 견뎌내야 한다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서주에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소유욕이나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없는 그의 삶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실은 전원 코드가 뽑힌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의 효율성을 위한 부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단 하나의 심장이었다. 회장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주주총회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눈이 그를 향해 있었다. 진숭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숭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연단이 아닌 반대쪽 비상구를 향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디 가십니까? 지금 총회 시작입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의 돌발 행동에 얼어붙었다. 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터져나오는 혼란과 고함 소리를 들었다. 진숭그룹의 주가가 이 순간 폭락할 수도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단 한 번의 일탈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비상구의 육중한 철문을 거칠게 밀어 젖혔다. 그는 깨달았다. 진숭을 잃는 것은 실패일 뿐이지만 서지우를 잃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의 파산이라는 것을.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 내려갔다. 김비서 내 차 대기시켜 당장.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에서 터질 듯이 뛰었다. 지하 주차장. 그는 마이바흐 운전석에 몸을 던졌다. 김비서가 따라오기도 전에 그는 맹렬한 속도로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이 주차장을 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서울 시내의 꽉 막힌 도로.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가 떠나는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마지막 경멸의 눈빛. 그가 그녀의 꿈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아니 그녀를 영원히 잃기 직전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그 지독한 침묵을 떠올렸다. 그 잘못된 커피 맛을, 아무도 없는 현관을.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였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통제권이 상처받은 것에 분노했을 뿐이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줘. 진숭의 냉혈한 회장. 강태민의 입에서 처음으로 애원이 터져 나왔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잡아야 했다.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 10분 그는 공항터미널 입구에 차를 버리듯 세우고 뛰어내렸다. 사람들의 비명과 경비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국장으로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던졌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K081 뉴욕. 그는 전광판을 확인했다. 파이널 콜. 마지막 탑승 안내였다. 그는 보안 검색대를 향해 뛰었다. 비키라고 그는 고함을 질렀다. 진숭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그를 제지하려는 보안 요원들을 잠시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통과했다. 그는 공항 터미널을 가로질러 달렸다. 수백 미터의 긴 복도. 그의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게이트가 닫히면 그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그리고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 말. 그는 마침내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탑승은 이미 마감되었고 항공사 직원이 막 게이트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잠깐 태민이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서지우. 그는 유리창 너머로 막 탑승교에서 비행기로 걸어 들어가는 그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였다. 그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 한 사람. 그는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혼란스러운 공항 터미널을 갈라놓았다. K081 게이트 앞 마지막 탑승객을 재촉하던 항공사 직원의 손이 멈췄다. 막 탑승교로 발을 내디디려던 서지우의 어깨가 굳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지난 2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그리고 그녀가 지독하게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녀가 천천히 뒤돌아কি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수억 원짜리 맞춤 슈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진숭그룹의 주주총회를 벌이고 달려온 남자. 강태민. 그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대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섰던 데니얼 킴 역시 그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우의 앞을 가로막듯 한 걸음 나섰다. 강태민 씨, 여기까지 무슨 행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태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태민의 세상에는 오직 등 돌린 서지우의 뒷모습만이 존재했다. 선생님,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공항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태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진숭그룹의 회장이라는 그의 신분도 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를 출국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엔더데위어에 이거 까놔. 태민이 버둥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오만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붙잡힌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요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오직 지우를 향해 애원했다. 지우야, 서지우, 제발 그냥 가지마. 내 말 딱 1분만 들어줘. 지우는 그 모습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진숭의 강태민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낯선 절박한 남자였다. 경비원 아저씨, 어서 저 사람 끌어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비행기 놓치겠어요. 데니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태민이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인지 그를 붙잡고 있던 요원들의 손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났다. 그는 그 반동으로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비틀거리며 지우를 향해 몇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요원들의 저지선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숭의 왕국을 지배하던 남자가 그 차갑고 오만했던 강태민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털썩. 그의 무릎이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두 손으로 감쌌다. 강태민 씨, 지우가 저도 모르게 낮은 비명을 질렀다. 데니얼 킴의 눈도 충격으로 흔들렸다. 게이트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마지막 탑승을 재촉하던 안내방송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졌다. 오직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뭉개져 흘러나왔다.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였어. 그는 더 이상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 돈으로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내 완벽한 일상을 위해서, 내 효율성을 위해서. 당신이 그저 내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강태민이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는 지우를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데니얼 킴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그 텅 빈 집이 지옥이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살던 세상 전부가 무너졌어. 당신은 내 시스템이 아니라 내 세상 그 자체였어.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가 그녀의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그녀가 그의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당신은 내 갤러리, 내 꿈, 내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어요. 당신 손으로. 알아, 태민이 절규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쓰레기라고 나는 당신이 나 없이 행복해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저 남자 곁에서 웃는 당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당신을 부수려고 했어. 당신을 다시 내 세상에 가두려고. 그의 고백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질투와 뒤틀린 소유욕을 인정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놈이야. 나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방법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는 다시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것도 나였어. 당신을 미치도록 되찾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영영 내 곁을 떠날 것 같아서. K2081 뉴욕행 승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들의 폭풍 같은 고백을 갈라놓았다. 데니얼이 지우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지우 씨, 가야 해요. 비행기 문 닫힙니다. 지우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야 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저 비행기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저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와 달라고 안 해. 태민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겠어.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의 턱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줘. 내가 1년 전 당신 어머니 추모식 날 내가 당신을 혼자 가게 만들었던 거,
평생 후회해. 내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에 나는 없었어. 나는 당신 남편 자격도 당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어머니, 그 단어가 지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돌렸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정말이야. 진숭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근데 당신은 안 돼. 당신 없이는 내가 죽어.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거래도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완전한 파산 선고이자 뒤늦게 깨달아버린 진심의 고백이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그녀가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서지우 씨,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했다. 항공사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절박하게 불렀다. 데니얼도 그녀를 재촉했다. 지우, 지금 결정해야 해요. 모든 것이 멈췄다. 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는 탑승교의 어두운 입구와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가 되어버린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강태민 사이에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비행기 엔진의 거대한 소음이 지우의 귓가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결국 탑승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데니얼 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가세요 라고 속삭였다. 데니얼은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혼란과 연민을 읽었다.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지우와 태민 두 사람만의 지독한 운명임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혼자 탑승교로 향했다. 게이트는 굳게 닫혔다. 그녀를 실어 나를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 뉴욕에서의 기회는 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와 함께 떠나버렸다. 지우는 텅 빈 게이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의 폭력과 오만함의 치를 떨었다. 그런데 왜 발걸음을 뗄 수 없었을까? 강태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고백 끝에 완전히 탈진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를 제지하던 보안 요원들도 진숭그룹 회장의 신분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버리고 온 주주총회의 혼란보다 더 깊은 절망의 침묵이 감돌았다. 지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터미널에 울렸다. 그제야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떠나지 않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희미한 희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일어나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꼴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것은 연민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진숭의 회장님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태민은 그녀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그녀의 부축을 받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였다. 그는 이제 그녀 앞에서 그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었다. 지우, 당신 오해하지 말아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비행기를 놓친 것뿐이에요. 다음 비행기를 알아볼 거예요. 당신을 받아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태민은 오히려 그 말에 안도하는 듯했다. 그녀가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가 닿는 거리에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주주총회는 어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직원처럼 굴었다. 나는 상관없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진숭이 망하든 말든 당신만 그만.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무책임한 말, 지금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거예요. 당신이 버리고 온 진숭이. 지난 2년간 내가 당신 아내로서 지켜내려고 애썼던 그 자리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준 건 돈뿐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청춘과 감정을 바쳐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말은 태민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팠다. 그는 그녀가 진숭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단순히 돈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었음을 그녀 나름의 책임감으로 수행해왔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모욕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책임감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공항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에는 김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이 주주총회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에 진숭은 이미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김 비서는 지우가 태민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일단 갤러리로 데려다 주세요. 지우가 말했다. 아니, 이젠 갤러리도 아니지. 그냥 그 근처에 내려줘요. 태민이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거긴 이미 내가... 그는 자신이 그녀의 갤러리를 강제 집행하려 했던 사실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알아요. 당신이 다 부쉈잖아요. 하지만 내 짐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 태민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우는 두 눈을 감은 채 지독한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를 떠나야 한다는 이성은 명확했지만 방금 전 공항에서 본 그의 절망적인 눈물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이 진심임을 알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심이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지난 2년간의 상처와 모욕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불렀던 그 순간의 상처는 그녀의 뼈에 새겨져 있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삼청동 갤러리 앞에 차가 멈췄다. 온유라는 간판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다. 문에는 법원의 붉은색 강제집행 예고장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애정을 담아 골랐던 원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그 흉물스러운 통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꿈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현장이었다. 태민이 그녀의 뒤에 섰다. 지우야, 내가 다 돌려놓을게. 이 건물 다시 사서, 아니, 더 좋은 건물로, 더 크게 됐어요. 지우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부수고 더 좋은 걸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내 꿈이었어요.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골목을 걸었다. 태민은 그녀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져야 할지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데니얼 킴이 나타났다.
그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지우가 걱정되어 다시 돌아왔다. 그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망연자실에 서 있는 태민을 보았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지 않고 태민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강태민 씨, 데니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이가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오늘 공항에서 보여준 게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저 여자를 따라가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태민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당신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으니까. 진심으로 그녀를 원한다면 증명하세요. 당신의 그 잘난 말이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이 변했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데니얼은 태민을 지나쳐 지우에게로 향했다. 지우 씨, 일단 제가 잡아둔 호텔로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우는 망설였다.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데니얼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아니, 반박할 수 없었다. 증명하라. 그 말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데니얼을 따라 골목을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아직 한국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상처를 돌볼 시간을 벌기 위해 멈춰 섰을 뿐이었다. 강태민은 무너진 갤러리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깨달았다. 공항에서의 절규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리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김 비서에게 말했다. 진숭으로 돌아가지. 수습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나 자신부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진숭타워의 회장실은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이 냉막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강태민은 더 이상 어제의 강태민이 아니었다. 그는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김 비서에게 모든 언론의 접촉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의장 대행으로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회장의 이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진숭의 주가는 아침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찢어질 듯한 두통을 억누르며 텅 빈 회의실 테이블에 앉았다. 그에게는 두 개의 전쟁이 남아있었다. 하나는 그가 버리고 온 진숭을 수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데니얼 킴이 말한 증명의 시작이었다. 그는 후자를 위해 전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가 가진 힘은 저주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도구이기도 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임원의 얼굴이 불신과 분노로 굳어졌다. 그들은 그의 독단적인 왕국에 순종해왔지만 어제의 일은 그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배신이었다. 그들은 태민의 해임안까지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었다. 태민은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 오만했던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룹의 총수로서 결코 보여서는 안 될 사적이고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들과 이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이 사과를 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공황 상태나 개인적인 이유를 들먹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진숭은 위기를 겪었지만 저의 리더십은 흔들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제가 어지럽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주가 방어는 물론 이번 사태로 실추된 그룹의 명예까지도,
그의 눈은 더 이상 광기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공항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것은 진숭을 지키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그녀에게 돌아갈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다. 그는 이 사회를 압도적인 논리와 비전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숭을 다시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그 지옥 같던 회의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를 불렀다. 삼청동 갤러리 온유 건물. 당장 강제 집행 중지시켜. 그리고 내가 매입했던 그 유령 회사 명예 그대로 사용해. 그 건물을 익명으로 미술가 후원재단에 기부해. 조건은 단 하나. 현 임차인인 서지우 대표의 계약을 기존의 조건으로 영구 보장할 것. 김 비서는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사들은 어떻게... 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직접 손 쓸 수 없어. 그녀가 의심할 거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양, 비오와 퍼시픽 캐피털. 우리가 이번에 박살낸 놈들. 그 놈들이 진숭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갤러리 온유의 후원사들을 협박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진숭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모든 비난은 진숭의 적들에게로 향할 것이고 서지우는 기업 간의 암투에 희생된 피해자가 될 터였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고 후원사들은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루머도 함께 흘려. 내가 이성을 잃고 사생활에 집착했다는 그 소문. 부인하지 마.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놔둬. 김 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그게 사실이니까.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괴물이었어. 세상이 다 알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여야만 해. 진숭의 회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한 여자를 짓밟았다는 추문 대신 진숭의 적들이 한 여자를 공격했다는 스토리로 덮어. 진숭의 주가는 내가 책임지고 회복시키겠지만 그녀의 평판은 내가 망가뜨렸으니 내가 돌려놔야 해. 그는 모든 계획을 지시한 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서지우라는 이름을 수백 번이고 눌렀다 지웠다. 그는 그녀가 어느 호텔에 있는지 데니얼 킴과 함께 있는지 미치도록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데니얼 킴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증명하라, 행동으로. 그는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스스로 알아챌 때까지. 한편 서지우는 낯선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뉴욕을 포기했다. 데니얼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가 강태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 지우 씨, 그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몰랐으니까. 모메이의 제안은 언제든 유효합니다. 당신의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데니얼은 그 말을 남기고 뉴욕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절규를 곱씹었다. 그의 눈물, 그의 무너진 자존심.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2년의 상처 또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믿을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로 떠나버릴까 생각했다. 변화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그녀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갤러리 온유의 강제 집행이 기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새로운 건물주 재단 측에서 기존 계약을 영구히 보장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왔다고 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연이어 그녀를 버렸던 후원사들에게서 사과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숭의 적대 세력에게 속아 오해했다며 후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앞다투어 제안했다. 언론은 진숭 사태에 숨겨진 피해자 서지우 대표에 대한 동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갤러리는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각 알아차렸다. 강태민. 하지만 그의 방식이 달라졌다. 그는 그녀 앞에 나타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주었으니 돌아와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그는 그녀가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조차 없도록 완벽하게 익명으로 그녀의 세상을 복구시켜 놓았다. 그녀는 진숭의 주가가 기적적으로 반등하고 강태민 회장이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는 그녀의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1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갤러리로 돌아왔다. 건물은 그녀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인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의 꿈은 부서졌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준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그 꿈을 부쉈던 강태민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갤러리 정리를 나흘 마쳤다. 그리고 떼어졌던 온유 간판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다. 그녀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새로 걸린 간판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값비싼 마이바흐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초조한 얼굴로 그녀의 갤러리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며칠이고 저렇게 먼 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지우는 그가 지난 1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증오는 희미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낯선 연민과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이리 와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태민은 마치 허락을 받은 아이처럼 망설이다가 천천히 길을 건넜다. 그는 그녀의 갤러리 안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간판, 다시 걸었군요.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낮았다. 당신 지시죠? 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건물도 후원사들도, 그리고 언론 기사까지도.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인정했다. 내가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 당신을 귀찮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는 그녀가 화를 내고 이 모든 것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지우가 다시 물었다. 날 다시 펜트하우스로 데려가려고.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공항에서의 절박함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망칠 뻔했으니까. 당신이 뉴욕에 가든 이곳에 있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행복을 그의 소유가 아닌 그녀의 것으로서 인정했다. 나는 펜트하우스 팔았어. 태민의 말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거긴 집이 아니었어. 당신 말대로 그냥 감옥이었지. 내게도 당신에게도. 당신 없이는 나도 거기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2년짜리 계약의 상징이었던 그 차가운 성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둘 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처음으로 마주 서 있었다. 이제 가볼게. 태민이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고 이제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져줄 참이었다. 강태민 씨. 지우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가 멈춰 섰다.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 더 원두 블렌딩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태민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물음표가 떠올랐다. 지우는 2년 만에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녀가 덧붙였다. 진숭의 강태민 회장님도 내 전 남편도 말고요. 그냥 서지우라는 사람과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처음으로요. 그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들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강태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섰다. 그의 차를 타지도 않았고 그녀의 갤러리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삼청동의 쌀쌀한 가을 공기 속을 나란히 걸었다. 계약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